실리마린, 뭐 커큐민, 빌베리, 블루베리 이걸 먹으면 병원에서 그렇게 안 된다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고 그 이후에 밝혀져 보니 이제 암으로 가는 경로가 있고 아닌 경로가 있는데 아닌 경우들이 훨씬 많더라. 아하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여성에게 좋다라고 생각되는 영양제는 호르몬적인 작용을 한다고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노시톨, 뭐 크랜베리, 진류상균 여성에게 좋다고 알려져 있다 보니 여성암을 높일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하. 안녕하십니까 약사들의 빨간 약 우리 세 분의 약사님과 함께 영양제 약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스맨TV 정면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식약사 박서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약사피셜 최명원 약사입니다. 저는 고약사이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는 여성 영양제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보려고요. 이게 질문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 대표적인 주자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실리마린, 뭐 커큐민, 베리류, 뭐 빌베리 먹어도 되냐? 호르몬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 이게 가장 제가 또 황당했던 게 오메가3가 이 호르몬 DHA, EA가 들어있어가지고 뭐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것도 우리 약사님들이 팩트로 말씀해 주실 거고 갱년기 관련된 거나 대두 이소폴라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다룰 게 밀크시슬에 있는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에요. 이거는 어떤 성분이고 왜 이슈가 있나요? 실리마린은 사실 원래는 간 보호하고 간 대사를 이제 좀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목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뭔가 식물성 에스트로겐처럼 작용을 할 수 있어서 외부에서 에스트로겐이 들어오다 보니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뭐 에스트로겐에 영향을 준다든지 또는 뭐 여성 호르몬으로서 과하게 작용을 해서 여성 관련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소문들이 돌고 있더라고요. 그 밀크시슬이라는 어원도 비슷한 어원이죠? 아 맞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모유를 흘리면서 떨어졌는 모양대로 풀이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얘는 과거에는 막 모유를 더 촉진하기 위해서 먹기도 했는 그 스토리가 있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메리스맨 약사님 실리마린 먹으면 에스트로겐에 영향을 주나요? 줄 가능성이 조금 있지만 안 준다고 봐야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비교한 데이터가 있나요? 그 세포 실험이나 뭐 동물 실험에서 아마 데이터가 되게 미약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로 되게 좀 과장되게 소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에게서 그런 어떤 질환이 발생한 케이스가 한 건도 없기 때문에 보고된 게 없구나. 예. 우리 박 약사님 의견도 비슷한지 궁금합니다. 이게 세포 수준에서 에스트로겐 베타 수용체를 건드릴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사실 에스트로겐 수용체도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잖아요. 알파 쪽은 좀 호르몬 의존적으로 증식 쪽을 일으키는 수용체라면 베타 쪽은 항증식 쪽이 많다라고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물론 그 I형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근데 주로 에스트로겐 베타 쪽에 살짝 작용할 수 있다 정도의 데이터가 있어서 저도 유방암을 걱정할 영양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스트로겐 알파에 작용하면은 좀 더 나쁜 쪽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정말 딱 OX로만 나눈다면 굳이 에스트로겐 알파 쪽이 좀 더 위험. 베타는 증식하고 좀 더 낫고 네. 지금까지 나온 연구는 그런데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근데 연구할 때마다 이게 달라져갖고 근데 새로운 연구가 없었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실리마린을 유방암 환자들이라든지 암 환자 대상으로도 간독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적용한 사례들이 있는데 맞아요. 애초에 이게 안전하지 않거나 하면은 윤리적으로 애초에 진행이 불가능한 실험이기도 하거든요. 의학적으로 이게 그리고 임상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암 환자에게도 적용해 볼 만큼 안전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암 환자에는 어떤 목적으로 실리마린을 쓴 거예요? 보통 암 환자들은 항암요법을 하다 보니까 간의 데미지를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데이터에서도 또 호르몬의 변화 이런 얘기는 없었던 거죠? 맞습니다. 실제로 간 중증 질환자라든지 간 질환 대상으로도 실리마린을 이렇게 적용해 봤을 때 호르몬 변화가 있었는지 체크를 해 봤었는데 그런 변화는 없었어요. 그러면 뭐 이건 뭐 정답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실리마린을 먹었을 때 세포 단위 정도의 시험에서는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작용하는 것 같은데 베타 수용체에 주로 작용하는 거예요? 일부요. 일부? 네. 일부에? 네. 그리고 사람에게는 유의미한 데이터가 없다. 실제로 지금까지 임상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건 찜찜해서 안 먹을 수는 있어도 굳이 먹지 말아라고 얘기할 근거도 없는 거 아닌가요? 드셔도 된다도 괜찮지 않을까. 그쵸? 예. 이 정도면은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리마린 밀크시스를 간혹 가다가 여성분들이 작은 근종이 있는데
내막증이 있는데 이래서 호르몬 때문에 병원에서 먹지 마라고 했을 때 근거상으로 보면은 먹어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 그리고 사실 이게 옛날에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인용을 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유사작용을 할 수 있는 성분들이 먹지 마라 하는 메이오 클리닉이나 이런 국제적인 기관에서 발표한 공지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이런 뭐 알파 수용체에 작용하느냐 베타 수용체에 작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밝혀지기 전에 한참 전에 그냥 안전상 보수적으로 혹시 먹지 모르니? 마라 했는데 그 이후에 밝혀져 보니 이제 암으로 가는 경로가 있고 아닌 경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존에 활용하고 있던 성분들은 아닌 경우들이 훨씬 많더라. 아하,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건데 잘 됐네요.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것도 질문 너무 많아요. 자, 빨리 해야 돼요, 우리가. 자, 두 번째. 저 어제도 질문 받았거든요. 베리류, 빌베리, 블루베리 이걸 먹으면 병원에서 그렇게 안 된다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고 커큐민도 호르몬에 영향을 주니까 먹으면 그렇게 안 된다라고 병원에서 일부가 얘기한다고 하셔가지고 이거 먹어도 되냐라는 질문이 되게 많으셨어요. 자, 또 명쾌하게 가봅시다. 메디스맨 약사님 어떠십니까? 제가 아는 한에서는 사실 실리마린보다도 더 데이터가 없어요. 에스트로겐 쪽에 작용한다는 데이터가 없어서 둘 다인가요? 빌베리, 커큐민? 둘 다죠. 아, 둘 다.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커큐민은 좀 어떻게 보면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호작용의 여지가 있어서 조심을 하는 편이죠. 조심을 하는 예컨대 어떤 겁니까, 그게? 항암 치료를 할 때 항암 항암제와 치료할 이제 때. 간대사에서 영향을 아. 서로 이제 인터랙션이 있어서 그렇다면은 항암 치료 때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예. 데이터상으로 커큐민은 여성 호르몬에 건강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그냥 자궁 근종이 경미하게 있거나 그런 분들이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유방암 환자에게 커큐민을 섭취하게 한 임상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유방암 환자가 타모xi펜을 먹을 때 간독성이 생길 것을 방지하여 이 커큐민을 같이 먹을 경우 간독성이 어느 정도 예방이 되는가를 알아본 연구거든요. 유방암 환자에게 투여를 할 정도로 여성 호르몬적으로 크게 위험하다고 보는 성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궁금한 거 타모xi펜과 커큐민 함께 했을 때 도움이 됐나요? 네, 결과적으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진행 정도를 어느 정도 늦춘다는 아. 데이터를 완전 잘 설계된 연구는 아니지만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메디스맨 약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암제를 드시는 경우 임의 복용은 권장드리지 않고 특히나 피페린 들어간 커큐민 있잖아요. 맞아. 그런 것들은 다른 약물 상호작용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피페린이 많이 들어있죠, 약사님. 맞습니다. 흡수추 주물. 그게 어떤 목적으로 들어있나요? 원래는 값싸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커큐민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같이 배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이제 간대사에 자꾸 영향을 준다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보수적으로 빼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약물 상호작용도 되게 많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페린 자체도 이제 상호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다른 뭐 내과약이나 뭐 항암제나 이런 것들의 흡수를 확 높여버릴 수가 있어서 위험하죠. 문제가 특히 되기가. 독성 위험이 높거나 일정한 혈중 농도를 유지해야 되는 약물들 그리고 간대사 많이 받는 약물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빌베리도 그랬는데 블랙커런트나 블루베리나 이런 베리류는 다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호르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베리류들은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보고 제가 궁금해서 소문의 근원이나 이런 걸 좀 찾아보면은 파이토케미컬들의 어떤 구조 그런 것들이 에스트로겐의 구조와 일부 유사한 부분들이 파트가 있습니다. 그 폴리페놀 링이 이렇게 여러 개 붙어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로 추론을 하는 건데 사실 임상적으로 나타나는 근거는 없고 사실 베리류는 오히려 항산화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예방 차원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메디스맨 회사님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가이드가? 심장협회나 무릎협회, 내분비학회 이런 데서 가이드를 발표하지 않나요? 아까 최 약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이드도 중요한 레퍼런스로 활용하고 계신 것 같고. 어떤 가이드? 메이오 클리닉. 메이오 클리닉. 네. 메이오 클리닉에서 이걸 발표했어요? 베리류 같은 거 조심하라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오래전에 그냥 파이토케미컬류들을 통칭해서 그냥 이런 것들이 혹시 천연 에스트로겐으로서 유사작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다 피하는 게 좋다.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그런 위험성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메이오 클리닉이 워낙 또 권위 있는 병원이니 여기서 나온 정보를 우리나라에 있는 협회들이 받아가지고 뿌렸거나 그렇게 교육을 받았을 수 있겠네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여성에게 좋다라고 생각되는 영양제는 호르몬적인 작용을 한다고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뭐 이노시톨, 뭐 크랜베리, 진류상균 이런 것들은 사실 여성 호르몬 쪽이 아님에도 여성에게 좋다고 알려져 있다 보니 여성암을 높일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베리류나 커큐민은 여성 호르몬에 유사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커큐민은 항암 치료 받는 분들은 주의해서 섭취해야 된다. 그 정도로 요약하면 될까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항암 치료 중에는 항산화 성분들 많이 먹으면 치료를 방해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 말입니까, 메디슨 약사님? 그 항산화 성분들이 분류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허브로 된 것들과 아니면 뭐 비타민 C처럼 영양소 베이스 항산화제가 있잖아요. 좀 논리가 다른데 허브로 된 항산화제는 아까 이야기 나왔던 상호작용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요. 비타민 C 같은 것들은 이게 고용량으로 섭취하면은 일부 항암제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암제 중에서 이제 그 활성산소를 유발하는 게 메인 기전은 아니지만 중요한 기전인 그런 약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과 고용량 비타민 C를 같이 복용하면은 항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임상적으로 드러난 거 아니지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병원에서는 고용량 항산화제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방사선 치료 받는 경우에 고용량 항산화제 썼을 때 조금 서로 충돌하는 기전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근데 항산화제 자체를 그 영양제 수준으로 추가적으로 챙겨 먹는 거를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편이긴 하거든요. 본인 상태에 따라 먹어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주치의에게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그 방사선 요법이라든지 아니면 애초에 약물요법상 그런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을 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용도로 쓰는 약을 먹을 때는 굳이 그 항산화제를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 거 말고 어떤 특정 부위에 타겟으로 가서 작용하고 하는 그런 약일 때는 뭐 보조적으로 챙기시고 싶으면 상관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두 이소플라본. 이것도 진짜 질문이 많았는데 이소플라본이 호르몬의 부족한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는 유사한 이소플라본 구조를 갖고 있고 실제로 건강기능식품에서 기능성이 있고 갱년기 증상에 기능성이 있고 뭐 칼슘 흡수 도움 주는 기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많이 활용되는 것인데 이소플라본을 먹게 됐을 때 이런 질문이 많으셨어요. 이 유방암이 있거나 또는 심한 자궁내막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막 너무 막 치료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수술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이소플라본을 먹으면 더 커지거나 더 악화되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끊어야 되나 이런 질문이 많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최 약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는 의견차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찝찝한 건 엄청 싫어해가지고 네, 찝찝한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약간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좀 피하는 게 좋고 근데 식품으로도 이 콩, 대두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질문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SNS에서 한동안 또 뭐 밥상에서 치워야 되는 어떤 여성에게 해로운 반찬 뭐 이런 거로 콩류들이 많았는데 막 두부 이런 것도 얘기하고 했는데 그런 거는 조금은 과도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음식이나 식품으로 먹는 콩류나 그런 계열들은 드셔도 상관이 없지만은 이소플라본 자체를 추출해가지고 그걸 밀도 있게 먹는 이런 거는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은 권장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선택지가 많으니까. 위험 요소라는 거는 이 여성 질환이 있거나 유방암과 같은 좀 가족력이 그런 있는 분들은 조심하자는 말씀이세요? 네. 네. 여기서 반론 있으시면 반론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게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이랑 구조가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수용체 결합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에스트로겐 리셉터 베타 쪽으로 관여를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갱년기 증상 개선에 대한 데이터가 상당히 좋습니다. 많아요? 아, 좋아요. 네, 호르몬제를 쓸 수 없는 갱년기 치료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 어떤 분들입니까, 그런 분들이? 여성암이 이력이 있거나 호르몬 쪽으로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난 경우에 대체로 뭐 SSRI 이런 쪽 약을 쓰거나 이런 식물성 약물들을 쓰게 되는데 대두이소플라본이랑 SSRI랑 막 큰 차이가 안 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갱년기 증상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반대로 여성암을 위험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는 한데요. 물론 진짜 여성암이 있다. 그런 고위험군이다. 그러면 저도 안 드시는 거 추천. 근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그래서 대두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제닉한 이펙트를 많이 내서 뭐 자궁내막을 증식시키고 호르몬 교란을 많이 일으키냐라는 걸 본 메타 분석 결과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게 결론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위험군일 경우는 권장하지 않는다. 저는 이 정도라 생각해요. 그리고 혹시나 기존에 그래도 섭취하고 계신 분들이 좀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가 뭐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근데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유방암 이제 위험을 가지고 있는 가족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메타 분석을 돌려봤는데 오히려 유방암 유발을 감소시켰다는 결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보수적으로 그 말씀드렸는 거긴 한데 기존에 이미 먹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잘못된 걸 먹었나 이렇게 걱정하실 그런 성분은 아닙니다. 여기서 메디스맨 약사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뭐 두 분 말씀에 정확히 동의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항암 치료를 받거나 이런 중대한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은 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는 게 좋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의하는 게 좋다 정도 같습니다. 그러면은 데도이스플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야겠네요. 일단 일반적인 여성 건강이나 이런 뭐 갱년기에도 드실 거고, 이게 사실 PMS나 이런 쪽 호르몬이 들쭉날쭉 할 때도 먹기도 하셨거든요, 저희 때는. 근데 건강 유지 목적으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또 유방암에 대한 것도 이 데이터가 좀 갈리는 것 같으니 치료받는 분들, 또 이렇게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은 굳이 뭐 먹을 필요가 있나 이런 정도로 접근하면 될까요? 네, 굳이가 아니라 진짜 유방암 환자거나 그렇다. 그러면 절대 그러니까 비권고가 가이드라인상 언급이에요. 이게 뭐 비권고. 여성암이 있다 그러면 아예 안 드셔야 되고 오케이. 위험군이면 조심, 아니면 상관없다. 그리고 식품으로 드시는 건 괜찮다. 네. 괜찮다. 콩이나 이런 것들. 네, 석류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식품도? 맞습니다. 식품으로는 그냥 적당히 먹는 건 괜찮고, 네, 식품으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추출물로 먹는 거는 똑같이 따져봐야 되죠. 오케이. 이 얘기는 뒤에서 할 거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화나는 거 하나. 오메가3는 어떻습니까? 오메가3가 질문이 참 많은데 호르몬에 영향을 주니까 절대 먹지 말라는 산부인과 의사분들의 얘기를 듣고 질문이 많이 와요. 야, 오메가3 왜 먹으라고 했냐, 나한테. 장기간 섭취했을 때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메디스민 약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 지금 전체적인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보고 있고요. 일부 사람들은 그 DHA라고 이제 오메가3의 그 주성분이 있잖아요. 네. DHA와 그 DHEA 호르몬 전구체 그거를 혼동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DHEA가 여성 호르몬 전구체죠. 예, 근데 이게 오메가3에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죠. 알파벳 한 개 차이 정도. 그러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그 성분 관계인데 제가 상담하다가 아니 오메가3를 왜 이렇게 호르몬 치료 받는 분들이나 산부인과에서 먹지 말라고 하나 상담을 좀 끌고 가면서 주고받아 보니까 DHEA가 들어있어서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시는 걸 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알파벳 하나 차이를 좀 혼동하신 게 아닌가.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저도. 또 그런 사례도 있긴 한데 그 예전에 이런 임상 데이터가 있긴 있었어요. 임상이라기보단 코호트 데이터였는데 어류 같은 걸로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섭취한 군액에서 그 자궁 근종 발병률이 올라갔다. 이런 데이터가 있긴 있는데 그 데이터 자체가 뒤에 이제 상반된 데이터도 있어요. 오히려 좋아졌다는 데이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궁 근종 발병률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에서는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은 그 생선을 오메가3를 어쨌든 거의 다 생선으로 섭취를 하다 보니까 영양제에 대한 위험이라기보다는 어류를 섭취하는 과정에서 섭취하는 그런 중금속 같은 환경 호르몬이나 환경 호르몬이나 그런 것들의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을 되게 높게 그렇다면 이거 오메가3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생선 섭취에 대한 연구 그런 통계로 보면 되나요? 그렇죠. 생선 섭취를 통한 오메가3 지방산 섭취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요거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아마 요 데이터가 비만 여성에 대해서는 고함량, 고용량 오메가3를 장기간 섭취를 하면은 자궁 내막암의 위험성이 올라갔다. 뭐 그런 경향성은 있었어요. 그런데 최종 결론이 뭐였냐면은 유사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비만인 분들이 체내에 애초에 환경 호르몬을 많이 품고 있어서 그거로 인한 그런 자궁 내막암 아니면 여성 호르몬 교란 그런 게 섞여 있지 오메가3 자체로서 이렇게 유발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그 연구의 결론이긴 했었어요. 그 뒤에 나온 상반된 데이터에서는 그 오메가3 섭취량을 본 게 아니라 체내 이제 오메가3 그 레이시오 있잖아요. 그 수치를 보고 평가했을 때는 이게 높은 쪽이 자궁 근종이 더 적었다 이런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게 조금 더 좀 객관적 지표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유방암 환자분들이나 부인과 질환이 있는 분들이 오메가3를 먹어도 되나요? 기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럴 근거도 목적이 없고. 있다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오메가3가 우리가 이제 데이터로 이렇게 딱딱하게 따져봤을 때도 사실 위험성이 없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먹는 식습관이나 아니면은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또 인슐린 저항성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애초에 에스트로겐 대사 자체가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주는 그리고 만성염증으로 인한 호르몬 교란도 개선시켜주는 게 오메가3라서 오메가3가 이렇게 안 좋다고 소문났는 게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거의 뭐 낭설로 그냥 카더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메가3는 영향 주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갱년기 보충제나 의약품에 들어가 있는 서양승마나 회화나무 추출물, 석류, 뭐 이소플라본도 아까 이런 류였는데 이런 거는 호르몬에 영향을 일단 주는지 박약다신 약사님 궁금합니다.
뭐 주기야 하죠. 근데 얘도 구조가 유사한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데드 이소플라본 있었는데 국내 일단 이소플라본이 건기식으로 쓰이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데드 이소플라본이랑 레드클로버. 레드클로버도 결국 이소플라본이니까 에스트로겐 수용체 결합을 미세하게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호르몬 요법을 쓰기 싫어하는 갱년기 여성분들이 대체로 찾으시는 건데 호르몬 요법 자체도 크게 유방암의 위험을 높이지 않아요. 물론 그 WHI 스터디라고 굉장히 크게 막 16,000여 명 대상 여성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호르몬 요법을 쓰는 여성들에게서 유방암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연구가 중단될 정도로 큰 이슈였어요. 근데 그때 인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여성 호르몬, 유방암 이런 인식이 너무 깊게 박혔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고령인 여성분들에게 에스트로겐을 투여했을 때 유방암 위험이 높아졌지 갱년기 초반부의 여성분들에게 단기간 여성 호르몬 요법을 썼을 때는 유방암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보다도 훨씬 약한 살짝 건드리는 영양제 수준에서는 더 그 위험성이 낮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유방암이 있으면 당연히 이것도 쓰면 안 되지만 여성암 위험이 없는 분들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양승마나 회화나무 추출물이나 석류 추출물 약국에 오시는 분들에게 권유를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어떤 분들이 드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떤 고형군에 계신 분들은 데두 이소플라본이나 레드클로버 같은 건 좀 직접적으로 호르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이소플라본? 거의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서양승마나 뭐 회화나무 추출물은 그 정도가 훨씬 적거든요. 그 기전이 아예 메인 기전이 달라갔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서양승마를 조금 더 권해드리는 편이죠. 그것도 약간 조금 저는 조심스러운 게 서양승마가 에스트로제닉한 이펙트도 일부 있고 세로토닉이나 이제 도파미너직한 이펙트도 종합적으로 갖고 있다고 평가가 돼서 가이드라인에서는 고위험군에게 권고하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이게 인서트지에는 물론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게 겪고 계신 분은 섭취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섭취하면 안 된다는 겪고 계신 분이고 고위험군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가 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은 그냥 안전빵으로 가면 안 될까요? 오. 피크노제놀로 하면 안 돼요? 그거 아, 아세요? 피크노제놀도 그거 아시죠? 갱년기 기능성 기능성 있잖아요. 있는 거 있어요. 아시죠? 맞아. 저는 차라리 피크노젠을 먹는 그거 거 그거야말로 제가 찾아보니까 혈액순환 이런 걸로 홍조 같은 거 열감 감소시키는 건데. 좋은 선택지인 것 아 같아요. 진짜? 네. 피크노제놀이 차라리 나아요. 근데 이런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을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그게 그 기능성을 인정받은 임상 데이터가 한 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개 있어요? RCT가 한 개 있는데 이게 모든 상세 페이지에 그 쿠퍼만 인덱스라고 갱년기가 어느 정도 심한가를 살펴본 인덱스가 감소한 그래프를 모든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 상세 페이지에 그거가 들어있어요. 근데 좀 더 들여다보면 그 갱년기 평가 지수 각각의 항목이 있어요. 뭐 불면, 신경, 과미, 뭐 피로도, 안면 홍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든 항목들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지 못하고 딱 하나 피로도에 피로도만요? 대해서만 유의하게 감소시키고 종합적으로 쿠퍼만 인덱스가 감소하거든요. 그건 저도 몰랐네. 아 하나가 많이 떨어지니까 혹은 하나가 떨어지니까 다 같이 하나만 유의미하게 떨어지고 나머지는 유의미한 차이 없이 찌끔찌끔 떨어져서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 자체를 권장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갱년기 보충제로 나온 것들은 고위험군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 계셔서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조심스럽게 섭취해볼 가치가 있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치료하고 있거나 암 환우분들은 드시면 안 된다. 여성암 환자는 아예 안 돼요. 아예 안 그쵸. 된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암 관련이 없는데 증상이 많이 불편하다. 저는 영양제보다는 호르몬 치료를 좀 더 치료부터? 권장드리거든요. 물론 치료했는데 부작용이 생겼다. 혹은 그게 너무 싫다. 그런 분들이 이제 영양제. 오케이, 알겠습니다. 명확하네요. 약들약? 끝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실리마린, 커큐민, 베리는 어땠습니까? 걱정 안 하시고 편하게 이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암 환자 안 된다. 고위험군은 주의. 전반적인 케이스에서는 문제 없다. 그리고 오메가3는 뭐 문제 없는 것 같고 갱년기 관련된 거는 호르몬 치료를 받았을 때 부작용, 속이 막 뒤집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호르몬 치료를 직접적으로 받기 힘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옵션으로 네, 선택 근데 옵션으로. 호르몬 치료가 우선이라는 것도 동의하시는 거? 그렇습니다. 물론이죠. 알겠습니다. 호르몬 치료로 하시고 호르몬 치료가 부작용이 생겼거나 정말 안 되시는 분들은 갱년기 제품을 활용할 수 있고 고위험군이신 분들은 주의해서 대안이 될 수 있는 선택지다. 뭐 약사님들이나 판단해?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담 후 결정을 하셨으면 네. 좋겠고 유방암이 있었거나 기저력이 있는 분들은 드시면 안 되고.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자 주변에 이러한 우려가 있으신 여성분들 그리고 빌벨이나 커큐민 이런 밀크시슬 실리마리 드시면서 걱정하시는 분들 오메가3 드시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꼭 공유해 주시고요. 끝으로 이제 인사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